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논의가 뜨겁습니다. 1차 때처럼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과 코로나19로 더 많은 피해를 입은 분에게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이처럼 2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논란이 뜨겁지만 정부와 민주당은 코로나19 피해 업종을 중심으로 지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이슈 인사이드에서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필요성과 바람직한 지급 범위를 중점적으로 토론합니다. 또 지난 28일에는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부지가 의성 비안, 군위 소보 공동 후보지로 확정되었습니다. 새로운 정기를 맞이한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이전과 관련한 경상북도의 계획을 들어보고 한 주간 의미 있었던 뉴스도 살펴보겠습니다. 목표를 향한 호흡, 한계를 넘어선 호흡으로 정점에 서다. Top of the game, the new Volvo S90. 판매 1등 질병감 유산균은 이너플로라. 만족도 1등은요? 이너플로라. 인지도 1등은? 다 이너플로라. 여자들의 선택을 믿어요. 대한민국 판매 1등으로 질과장 동식 케어 뉴오리진 이너플로라. 지난 한 주간의 이슈를 정리해보는 시간 뉴스 큐레이션입니다. 보도국 김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난 한 주 소식 전해주시죠. 네, 대구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하고 방역 대책을 강화했습니다. 이번에 강화한 방역 대책 중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이달 10일까지 모든 종교시설에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린 겁니다. 지난 2월에 신천지 대구교회를 폐쇄한 적은 있지만 모든 종교시설에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대구 경북연구원이 대구 시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가장 걱정하는 코로나19 감염 경로를 물었더니 32%가 종교 활동이라고 답할 정도로 지금 종교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종교시설에 의한 감염 공포가 있는데 지난 일요일에는 우리 대구 경북 지역에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대면 예배가 열렸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대구시가 모든 교회에 집합 제한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일요일에 대구 교회 1,650여 곳 가운데 570여 곳이 대면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네. 같은 조치가 내려졌던 서울, 부산은 40여 곳이었던 것에 비하면 10배 정도 많았고요. 그리고 경상북도도 2,000개 넘는 교회가 대면 예배를 하면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요일 주중에도 대구에서는 58곳의 교회가 대면 예배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런데 이 와중에 코로나 백신 맞으면 유전자가 조작이 된다, 네. 변형이 일어난다. 이런 황당한 설교를 하는 목사들이 일단 보도를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신교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일단 전주의 한 교회가 지금 화제가 됐는데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믿으면 코로나에 안 걸린다 이런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면서 이 같은 말로 사람들이 현혹한다면 그 집단이 사이비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해당 교회는 지자체 요청이 없어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진행하면서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것이 상식이라면 나로 인해 이웃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 또한 상식이라면서 교회가 더 이상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개신교계에서는 잇따라서 사죄의 성명이 나오고 있고요. 자중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예수장로교회와 침례회 등 주요 교단들이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정기 총회를 열고 이 전광훈 목사 이단 지정 문제를 논의한다고 합니다. 네. 최근 과도한 정치적인 발언, 비성경적인 발언, 그리고 코로나19 사태에서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됐던 점 때문인데요. 이단으로 규정을 하더라도 이 교황청이나 총무원이 작동하는 가톨릭이나 불교계와는 달리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조처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위축이나 겁박 정도에 불과할 거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교를 믿는 건 자유입니다. 하지만 공동체의 안전을 해치는 이런 믿음이 종교의 이유가 될지는 한번 되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일요일인데요. 안전한 종교 행사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예, 미래통합당이 국민의힘으로 당명을 바꿨습니다. 미래통합당이라는 명칭은 보수당 역사에서 가장 짧은 간판으로 사라졌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상임 전국위원 46명 중에서 43명이 참석을 해서 모든 안건이 80% 넘는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안건은 국민의힘 당명 개정안, 그리고 새 정강정책 개정안, 당헌 개정안 등이 있었습니다. 제1보수당의 당명 교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벌써 세 번째입니다. 이 당명에 자유, 한국 같은 보수를 표현할 때 나오는 단골 표현은 빠졌고요. 그리고 당이라는 글자도 지워졌습니다. 네. 그런데 처음 들으면 국민의힘 이르면 국민의당하고 이름이 너무 많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국민의당에서 가만히 있지 않고 오히려 이의 제기를 하거나 문제 제기를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국민의당 반응은 어떤가요? 네, 지금 포털에 국민의힘을 검색하면 국민의당과 자동으로 연관 검색이 되는데요. 국민의당 공보실은 우리 당처럼 중도 정당, 실용 정당이 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평가한다면서 이 당명 변경과 함께 실제 내용도 변하고 혁신하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더 나아가서 권은희 원내대표는 우리 당과 통합과 연대를 하고 싶다는 의중이 깔린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국민의힘 명칭 변경을 두고 이 보수 통합 러브콜로 해석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하지만 내부 반발이 있습니다. 김태흠 의원은 비대위가 당을 희화화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의힘이라는 명칭이 너무 포괄적이고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면서 미래통합당이라는 단어보다 더 후퇴했다 이렇게 반대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취재에서 이 당명은 바꾸는 것으로 의견이 관철이 됐지만요. 정강정책 개정안 중에서 이 사선 연임 금지 내용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 다선 의원들 반발에 최종 개정안에서는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대했던 쇄신이 기대만큼 안 됐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새 간판을 내건 제1보수야당 새로운 이름과 함께 어떤 행보를 보일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식당도 간판 바꾸는 걸로는 손님들이 안 오거든요. 네. 중요한 것은 주방장하고 식당 운영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정당이 이런 기본적인 이치를 모를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내실을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대구 시민 모두에게 10만 원씩 지급하는 대구 희망지원금을 두고 외국인 차별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자세히 설명을 드렸던 대구 희망지원금은 7월 30일까지 대구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내 외국인이 대상이고요. 신청을 하면 개인별로 1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하지만 대구에 살고 있는 외국인 이주민 상당수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아서 제외되고 있다면서 관련 시민단체가 이들에게도 희망지원금을 주라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 정책통계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대구에 등록된 이주민 3만여 명 가운데 주민등록표에 오른 경우는 20% 정도고요. 네. 80% 정도는 등록돼 있지 않습니다. 등록된 건 대부분 결혼 이주 비자 또는 그리고 영주권 비자고요. 네. 많이 있는 그 취업 이주 비자는 대부분 등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시민단체는 경기 안산, 부천 그리고 부산 연제는 전 주민의 대상으로 줬다면서요. 이들을 위해서도 대구에서도 전 주민을 대상으로 지급을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이들한테 지원금을 주더라도 이 전체 사업 예산 1%에 불과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대구시 입장은 어떤가요? 네, 대구시는 외국인 등록과 주민 등록은 별개의 문제라면서 이 주민세 등의 세금을 내지 않는 외국인까지 주민으로 포함하기가 곤란하다는 이 서민생계 지원에 판단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온라인상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세금을 내는 외국인에게 복지 혜택을 공유하지 않는 건 차별이다 이런 의견과 그리고 내국인도 어려운데 외국인까지 도와줄 상황이 아니다 이런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네. 이 선별 지급, 보편 지급만큼 의견이 분분한데요. 이 재난의 어려움과 위험은 가장 어렵고 취약한 곳에 가장 빠르고 심각하게 파고든다는 점 우리 코로나19를 통해서 겪었던 만큼 이들에 대한 지원도 앞으로 고민을 하고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여력이 있어야 된다는 건 중요한 전제지만 방역할 때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하고 복지는 가급적이면 힘이 닿는 범위 내에서 포괄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네, 진통을 겪었던 이전 부지 선정이 최종 확정되면서 대구 군 민간공항 이전은 이제부터 진짜 출발선에 섰습니다. 이 공항을 품을 경상북도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국방부 부지선정위원회가 지난 28일에 의성 비안 군위 소보 공동 후보지를 통합신공항 이전 부지로 최종 확정을 했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이전 부지 확정에 따라서 후속 절차 밟는 데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대구시는 3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통합신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령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경상북도도 통합신공항 일정에 맞춰서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구상 그리고 도시 구상을 위한 용역에 나설 방침입니다. 최근에는 대규모 개발 사업을 앞두고 투기 방지와 그리고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 이 공항 이전 예정지와 인근 지역을 5년 동안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사업 추진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이 경북경제부지사를 중심으로 하는 공항 관련 조직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 통합신공항 개항은 2028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을 개항하는 데 20년이 걸렸고요. 또 지금 대구도 군공항과 민간공항이 함께 이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8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 이런 시각도 많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자체 행정력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뉴스 짚어봤습니다. 앞서 언급된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과 관련해 신임 하대성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부지사님, 이 경상북도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죠? 2주일째 됩니다. 네, 간단하게 소감 한 말씀 주시죠. 설레이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책임감 때문에 어깨가 좀 무겁습니다. 네. 그도 그러실 게 지난 28일 이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이 정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먼저 경상북도가 생각하는 공항 이전에 관련된 뭐 소회랄까요? 예. 뭐 영향에 대한 전망이랄까요? 예. 먼저 말씀 좀 주시죠. 예. 여러분들이 뭐 힘을 모아서 이번 통합신공항 이전지가 결정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이게 통합신공항은 단순히 공항 이전 사업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구 경북의 광역 경제권을 활성화하고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새로 만드는 그런 대규모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공항 건설에만 10조 정도가 투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광역교통망에 한 12조 정도가 투자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그리고 공항 인근에 우리가 클러스터를 조성할 것인데 거기에만 또 수조 원이 투자가 예상이 됩니다. 이게 이제 건설하는 단계에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사실 원하는 것은 건설 이후에 이 공항을 토대로 우리 대구 경북의 경제가 어떻게 활성화되느냐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대구 경북이 가지고 있는 소재 부품 산업 그리고 구미와 포항의 산업 지도 이런 부분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말하는 경제적인 산업뿐만 아니라 관광 부분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농업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공사 기간이라든가 개항 일정 이런 걸 보면 많이 남았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그 다른 공항 개항에 비교해 보면 시간이 그리 넉넉하게 보이지도 않거든요. 앞으로 추진 일정을 간략하게 정리를 한번 해주실까요? 여러 말씀하셨지만 여러 우여곡절 끝에 4년 만에 이제 이전지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건설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군 공항을 이전하는데 우리 민간 공항도 같이 이전하는 그런 게 됩니다. 저희한테 중요한 것은 민간 공항을 어떻게 잘 만드느냐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공항이 활성화되려면 교통망도 잘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 아시다시피 대구에서는 통합신공항 기본계획을 지금 마련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국토부에서는 또 민항 건설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은 뭐 조만간 민항 건설 공항과 연계된 광역교통망 용역도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한 1, 2년이 걸리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공항 건설을 위한 기본 설계, 실시 설계를 거쳐서 공사를 착공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2028년까지 개항을 완공을 하고 개항을 하려면 갈 길이 뭐 많은 것은 또 사실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도민들 그리고 대구 시민들도 같이 노력을 해주셔야지 저희가 목표한 기간 내에 완공이 되고 개항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공항이 이전한다고 했을 때 제일 대구 시민들 입장에서는 공항이 너무 멀어진다. 예. 그래서 접근성에 대한 우려가 제일 컸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번에 이제 경상북도에서도 이제 진입로라든지 여러 가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네, 통합신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이 지점 접근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시려고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예. 뭐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자료 같습니다. 네. 이게 통합신공항이 활성화되려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 다들 뭐 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용하는 분들이 편리해야 됩니다. 편리하려면 도로, 철도망이 완비돼야 됩니다. 저희가 이런 형태로 철도망, 도로망에 대해서 이미 저희가 도에서 대구하고 협조해서 만들었고 중앙정부, 국토부 등 중앙정부의 건의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그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차례 설명을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저희도 같이 노력을 할 겁니다. 이게 여러 교통망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대구하고 통합신공항이 있는 철도망입니다. 이 철도망이 돼야지 대구 시민들도 쉽게 이용 가능하고 다른 분들도 접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철도망에 대해나 도로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가지고 있는 국가 계획이 이제 국가 철도망 계획도 있고 도로망 계획 그리고 고속도로 계획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올해 말에 지금 계획이 수립이 마무리가 되는데 저희가 이런 부분에서 국가 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우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계획에 반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고 그중에 또 특히 우리가 공항 개항에 맞춰서 이 철도망 같은 게 되려고 하면 특히 우리 대구하고 신공항을 잇는 철도망에 대해서 철도 계획에 대해서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이런 부분도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면 공항은 개항됐는데 접근성이 안 좋아서 한동안 고생하는 일이 벌어지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공항 이전과 관련되는 것은 대구시와 국토부의 일이니까 경상북도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신도시 인근에 항공 클러스터를 만들고 신도시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요거와 연계돼서 이제 대학과 연계한 연구 인력 그리고 근무 인력 양성도 같이 노력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항과 연계돼서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소재 부품 사업 그리고 IT, BT, 바이오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또 강력적으로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청정 산지, 문화자산, 관광에도 활성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보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초안을 마련했습니다만은 앞으로 계속 의성군, 군위군 그리고 대구, 경북 그리고 다른 여러 전문가들을 함께 여쭤봐서 좀 더 보완해서 실효성 있는 그런 계획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전국이 전 세계는 물론 우리도 우리 대구 경북은 특히나 처음부터 코로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한 지역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경상북도가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활동이라든지 특히나 또 경상북도가 이 코로나 시대를 이겨나가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최우선 과제라는 게 어떤 게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뭐니 해도 가장 급선무는 코로나로 인해서 벌어져가는 서민 경제를 살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같이 축입니다만 일자리를 만들고 또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우리 경북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만은 희망 일자리 사업과 같은 긴급 일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청년 창업, 청년 농부 등 청년들에게 창업 기회를 좀 더 늘리고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만 IT, BT 등 좋은 일자리가 나올 수 있는 경제 구조
그리고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대구시는 최근에 2차 긴급 생계 지원자금 희망 지원금 지급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이런 비슷한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 지원 대책 같은 게 있으면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저희 경북도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두 차례에 걸쳐서 유례없는 확장적인 재정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지역 경제 위기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여러 여건을 감안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저희는 보편적인 현금 지원보다는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분들에게 도움이 절실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에다 좀 더 집중을 하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게는 긴급 경영 자금을 좀 더 확대해서 지원하거나 그리고 또 중소기업 하는 분들에게는 고용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그런 지원 그리고 수출 판로를 확대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일자리가 부족한 분들에게서는 공공 일자리를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또 넓게 할 생각입니다. 이와 아울러서 저희 도는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언택트 사업 전략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게 마련되면 여러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추진을 할 생각이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한국평 뉴딜 전략과 연계해서 우리 도에 맞는 경북형 뉴딜 전략을 마련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해보고자 합니다. 네. 앞으로 정말 큰 사업이 남아 있습니다. 중책을 맡으셨는데 지금까지 하대성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모시고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근 2차 긴급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논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코로나19 피해 업종을 중심으로 선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지만 5월에 지급된 1차 때처럼 전 국민이 공평하게 받아야 한다는 의견과 선별을 통해 한정된 범위 내에서만 지급하자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 인사이드 시간에는 2차 긴급 재난지원금의 필요성과 바람직한 지급 방식을 토론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와주신 패널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철 계명대 경제금융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서정혜 경북대 경영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약간의 갈래가 잡힌 것 같습니다만 여전히 2차 긴급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논의는 분분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국가의 재정 상태를 고려할 때 굳이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가진 분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논의를 하기 앞서서 두 분께 2차 재난지원금 자체가 필요한지에 대한 의견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김 교수님 먼저 말씀 주실까요? 예, 지난 5월에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이 되고 그 성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의견이 있고 또 논란이 분분합니다만 대체적으로는 성과가 있었다, 경제적 효과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경제 전망에 있어서도 최근 OECD 발표에 보면 한국이 그나마 잘 선방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도 하고 있고요.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뭐 K 방역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긴급 재난 지원금의 효과가 있었다고 보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 효과가 7월부터는 급격히 지금 떨어지고 있다고 또 새로운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랄까요? 또 소득이랄까요? 특히 영세상공업자들, 또 자영업자들, 비정규 근로자들 이런 쪽으로 해서 다시 그 경제적 문제의 악화가 나타나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상황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차 긴급 재난지원금은 저로서는 다시 한번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의 동력 자체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 번 더 재난지원금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서 교수님 어떠십니까? 네,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방금 김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 공감을 합니다. 다만 한두 가지 정도 첨언하고 싶은 것이 지금 현재 이 코로나19 상황이 좀 장기화되면서 소득
측면에서 매출의 측면에서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특히 소상공인, 영세상인, 이 비정규직 근로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 소득이 격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이분들에게 재난 위로를 할 수 있고 긴급 생계 자원과 또한 소비 진작을 할 수 있는 2차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은 있다고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두 분이 차이가 있을지라도 긴급재난지원금 자체에 지원해야 된다는 사실 자체는 두 분 다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가급적이면 가능하다면 그리고 어쩌면 정책적으로 노력을 해서라도 보편적으로 지급을 해야 한다. 지난 1차 때처럼 라는 입장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 김 교수님 입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 교수님 그것에 대해서 각 두 분이 지금 또 서 교수님은 선별적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시고요. 김 교수님 입장을 먼저 듣겠습니다. 예, 뭐 구체적 이야기는 차차 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는 이른바 뉴노멀이라고 하고요. 네. 또 큰 의미에서 보면 문명사적 전환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규범, 또 새로운 질서, 또 경제 정책에 있어서도 새로운 실험들, 시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양한 새로운 규범이 만들어져 가야 되겠지만 1차 재난지원금 때 우리 정부가 활용한 이 보편적 지급 방식은 그야말로 향후 미래의 경제 정책 전환, 재정 운용 그리고 세제 개편과 관련된 굉장히 상징적이고 또 미래의 정책 기조의 커다란 방향을 잡은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앞으로 한국 경제의 진행 과정에서 새로운 노멀, 또 새로운 규범, 또 정책 기조를 설정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재난이 향후 계속 진행될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고요. 네. 뭐 이런 점에서는 우리가 빨리 뉴노멀에 가까이 가고 경제정책 기조도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난번 1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편적 지급 방식에 대해서 조금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끌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기존에 있던 그 태풍이라든지 이런 재난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재난지원금과는 지금 실시하는 재난지원금 성격 자체가 바뀌었고 새로운 전혀 처음 만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지원금을 대하는 자세라든지 지원금을 했던 정책의 변화는 불가피하게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시군요. 네, 서 교수님 어떠십니까? 우리가 보편적 복지라든지 모든 전 국민에게라는 것은 기본소득의 개념과 유사합니다. 즉 재산이 있든 없든 간에 노동을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모두에게 지급되는 것인데 이거는 별개의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상황과는. 따라서 그 재난이 발생했을 당시에 뭐 태풍이라든지 수해라든지 전염병이라든지 감염병이라든지 발생했을 경우에 그 피해에 따라서 구제의 목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설계가 어렵지만 그 집행에 또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맞춤형으로 선별형으로 하는 것이 그 목적 취지에 맞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십니까? 경제적 유발 효과에 대해서는? 경제적 유발 효과에 대해서는 일단 아직 그 정부의 공식적인 보고서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충 그 추정하는 것이 이 소비 진작 효과는 있었다고 합니다만 투입 금액 대비로는 약 3분의 1 정도 우리가 지난번에 14조 3천억 정도가 지급되었습니다만 소비가 연결되는 소득 효과가 약 4조 6천억, 한 3분의 1 정도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 연초에 미국에서 지급했었을 때 소비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겠느냐, 약 10%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수치보다는 높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것 갖고 굉장히 높다라는
그런 평가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별로 투입 대비 효과가 별로 없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효과를 내는 곳에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는 게 맞다. 예. 네. 이 점에 동의 안 하실 것 같은데 기 교수님 어떠십니까? 예. 이번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한편에서는 재난지원금의 형태가 있었고 한편에서 소비진작의 형태가 있었지만 네. 이게 같이 몰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에 보면 대체로 재난지원금의 사용처가 대체적으로 중소상공인들, 그 음식점, 마트, 식료품, 병원, 약국, 주유, 의료, 잡화 이렇게 형태로 지금 돈이 흘러 들어간 것으로 지금 파악이 네.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재난에 가장 크게 위협받고 있는 이런 계층들인데요. 7월 이후에 또 이런 효과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니까요. 네. 또 이런 부분들을 다시 복원시키고 되살리기 위해서는 1차 재난금 지원 때의 효과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대해 보는 것이 네. 필요하고요. 네. 그 방식은 보편적 지급 방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직 본격적으로 아직 남아 있다. 1차 지원금의 효과가 남아 있고 그리고 분명한 것은 두 분이 지금 말씀하신 데이터를 저도 보고 있습니다만 입장을 두 쪽 다 해석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지금 있고 아직 완결된 데이터가 없다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우리가 체감적으로 알 수 있는 건 4월, 5월 소비를 견인한 것은 역시 1차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에 소비가 진작이 됐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위기의 본질적인 문제가 이 생산이 안 돼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쓸 돈이 없고 돈을 쓰기에는 불안해서 자꾸 들고 있고 그래서 좀 쓸 수 있는 돈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소비 자체가 일어나지 않아서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면 디플레이션 효과도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보고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효과가 있다 없다를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서 교수님 지적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우리 재정 여력에 대해서 간단히 서 교수님께서는 보편적 지급을 해도 혹은 보편적 지급을 하면 어렵다. 아니면 보편적 지급을 할 만큼의 재정 여력은 충분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리적으로 보편적 지급을 할 수 있다, 없다 그 문제보다는 과연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이냐의 차원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재정 건전성이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재난지원금을 재원을 조달해서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부분은 일시적이어야 됩니다. 그 이재명 지사님 같이 1인당 30만 원 적어도 한 15조 원 정도 0.8%포인트에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100번 줘도 괜찮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한 30년 정도 재정 건전성 문제를 따져보면 가장 낮았을 때가 1995년도에 8.1%였습니다. 근데 지금 현 상태에서 43% 지금 갈 수가 있고 이제 그 부분도 통계치에 따라서 공기업을 포함시키냐 아니냐에 있어서 통계치가 기준이 좀 다릅니다. 네. 이제 그런 상태에서 보면 우리 재정 문제는 좀 심히 우려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점에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기축통화국이 아닙니다. 기축통화국이 아닌 상태에서 국가 부채 비율을 높게 가져간다는 것은 국가 재정 운영의 굉장히 취약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최근의 변화추입니다. 특히 2001년부터 해가지고 2010년부터 해가지고 12년에 30% 돌파하면서 최근 40까지 온 그 내용들을 보면 이 부분이 유럽의 그리스, 포르투갈, 이탈리아의 증가 속도와 굉장히 맞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증가 속도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된다라는 것과 기축통화국이 아닌 상태에서 국가 부채 비율을 높게 가는 것이 문제다라는 또 다른 재정 건전성의 문제에서 접근해야 되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뭐 2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1차 재난지원금 15조 또는 그 반액 7조라고 생각했었을 때 그 정도의 재정 여력은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첨언하실 말씀이시면 짧게. 예, 지금 재정 건전성 문제가 사실상 이 문제와 관련돼서 핵심적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재정이 어느 정도 건전한가의 판단 문제인데요. 재정이 지금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상당히 많은 통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국제적 기준으로 그 문제를 볼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제가 정부가 발표한 그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지금 한국의 국가 채무가 40% 약간 넘습니다. 또 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증가 속도는 굉장히 빠르고요. 그런데 절대적 기준으로 이 40%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OECD 국가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이고요. 대부분의 국가가 100%를 국가 채무 비율이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적 여력이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도 있고 또 이런 긴급 상황에 대비해서 지금 재정적인 그 레버리지를 우리가 충분히 활용해야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네. 이제 문제는 앞으로 이제 이런 지금 속도가 굉장히 빨리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이 재정 증가, 이 채무 비율이 지금 채무가 계속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조절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재정 건전성의 문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결국 세원의 확충이 필요로 합니다. 네. 세원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결국 이것도 지금 이번 재난지원금 지원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학에서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역설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상 지원을 적게 하면 대부분 세금이 적어서 그래서 세금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지원을 적게 해버리면 많은 사람들이 본인은 세금을 내고도 실효성 있는 기대 효과를 누리지 못하니까 이 세금을 덜 내려고 하고 또 덜 내니까 또 세금 지출이 적어지고 하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정 건전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이런 재정 지출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출에 대한 실효성을 얻게 하고 또 그것이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내는 방향으로 유도되고 또 이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세원을 확충을 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단기적인 문제, 아까 서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빠른 속도로 국가 채무 높아지고 있는 문제를 장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높아지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뭐 선별 지급이랄까요, 또 이렇게 오히려 굉장히 소극적으로 이 문제를 대응하면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이 재정 건전성의 문제를 더 악화시킬 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 문제를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방금 논의 중에서 기본적, 전 국민에게 보편적 이런 용어가 들어가는 순간 재정 건전성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네.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2차 재난지원금 이 부분에 한정을 해서 선별적으로 타겟팅해서 집중적으로 피해가 많은 분들 이런 분들 했었을 때는 재정이 어렵더라도 해야 되고 네. 건전성 문제와는 상관없이 해줘야 됩니다. 네. 네. 그렇지만 이 부분이 기본적 보편적 전 국민에게 됐었을 때 이 재정 건전성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때까지 굉장히 우리가 많이 높여온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0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의 연평균 국가 부채 비율 증가율이 11.6%입니다. 예를 들어 동기간에 포르투갈 8.9%, 그리스 4.9%, 스페인 7.9%입니다. 나중에 이 나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20년대 후반에 와서 다 국가 부도난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렇게 봤었을 때 네. 조금 전에 얘기했을 때 이 증가 속도하고 그런 기축통화국이 아니다는 그 사실 항상 명심을 해서 우리 국가 재정을 운영해야 되지 이 재난지원금하고는 별개로 재정 건전성 문제는 또 다루어야 된다고 그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이 재난지원금의 지급 방식과 관련해서 보도를 보면 선별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가닥을 조금 잡은 것 같아요. 정부의 책임자들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
지금 상황에서는 기본적으로 세원을 확충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이 조건 속에서는 선별적 지원 규모를 좀 줄이는 것이 유일한 수단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떤 재정의 압박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또 정부를 운영하는 측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단기적 효과 또 단기적 고려를 지나치게 할 경우에 오히려 이게 장기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역설적 현상이 발생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 주셨습니다만 정부는 보편 지급과 선별 지급이라는 이 틀에서 논의가 진행되다가 선별 지급 쪽으로 가닥을 잡고 일차적인 어떤 당과 정부의 입장을 이렇게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정부가 시행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고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진행된 일들에 의해서 특별히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던 영역들에 대해서 지원을 집중하겠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인 것 같은데 이 정부의 선별적 지원 방침에 대해서는 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별적 지급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지적해 왔던 것이 행정의 준비의 기간이 오래 걸리고 집행의 비효율성 문제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1차 이 지원금의 사례에서 보듯이 물론 빨리 보편적으로 하면 빨리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굉장히 장기화 어느 정도 돼 오는 과정에서 피해의 정도가 굉장히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 선별이 어느 정도 용이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이 행정의 비효율성 이런 부분들은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이제 통상 재난지원금의 그 지급 기준, 뭐 소득 기준도 있을 수가 있고 재산 기준도 있을 수가 있고 또는 혼용해서 사용될 수도 있고 우리 1차 지원금에는 건강보험료 등 있었습니다만 어떤 그 피해 비례 지원 원칙, 피해 비례 지원 원칙 이것을 견지하는 것이 굉장히 그 우리가 지급에 있어서 빨리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발표가 지금 뭐 그렇게 확정된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의견 정도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피해액에 비례해서 제공하겠다,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이 부분 원칙적으로는 동의가 됩니다. 문제는 이제 그 소득을 중심으로 이 지원을 할 때에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우려했던 것들이 낙인 효과 때문에 그렇거든요. 또 앞으로 계속 이 문제가 반복될 때 그 낙인 효과라고 하는 것이 굉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세계적으로 이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소득을 기준으로 이렇게 나눠서 지급하는 데는 제가 보기에는 미국 정도밖에 없고요. 대체로 그런 낙인 효과를 피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피해액을 중심으로 그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이 원칙은 선별적 지원 방식과 관련해서는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지만 아까 우리 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이것들을 어떻게 말하자면 선별해낼 수 있을까? 지금 뭐 우리가 전통적 상황에서 소득이 만들어지는 구조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잘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뭐 최근에 그 한국 사회뿐만 전 세계적으로 그야말로 자유노동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전통적 방식으로 이게 파악되지 않는 엄청난 다양한 유형의 노동들이 있고 이 노동들은 실제로 정부가 파악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번 이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상황을 또 옛날과 같은 잣대로 해서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이 피해를 중심으로 선별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결국 기본적 문제의 하나인 이것을 어떻게 행정적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선별해내고 또 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할 수 있을까? 또 이것이 가지는 국민적 공감대를
저변을 확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로서는 커다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여전히 이 재난지원금의 그 명칭에서도 사실 좀 드러나 있는데요. 이게 그냥 재난지원금이 아니고 긴급이라는 말이 앞에 붙어 있다는 것이죠. 말씀하셨지만 긴급한 상황에서 숨 끊어지기 전에 긴급한 지원 대상자를 어떻게 찾아낼 것이냐 난망해 보인다는 지적이신데. 그 부분은 이제 일석이조의 차원에서 긴급 상황에서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사회가 한층 더 성숙된 사회로 나아간다는 그런 사회, 즉 건전한 시민사회 형성과 어떤 시민사회 연대의 형성, 그리고 우리 개개인의 신뢰성 회복, 이런 차원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한 말씀을 드리면 소득이 감소했다고 판단되는 사람 또는 업종은 자유롭게 누구든지 신청을 하고 사후에 소득 감소 여부를 따라서 환수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그렇게 되면 지급은 적시입니다. 나중에 사후 정산입니다. 단지 소득이 감소했다든지 또는 매출이 격감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입증 책임은 신청한 본인이 책임져야 됩니다. 이렇게 됐었을 때 다 같이 피해를 덜 입은 사람도 피해를 덜 입었으니까 하는 연대감도 생길 수가 있고, 또한 이런 차원에서 어떤 신뢰성도 회복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독일의 사례를 보면 자영업자들이 지원할 때 매출이나 소득이 감소했는지를 스스로 점검하게 합니다. 하고 사후 정산을 하고 실제 줄지 않았다면 나중에 환수하는 방법입니다. 또 고용안정지원금 사례에서도 이런 유사한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봤었을 때 우리 설계하기 나름입니다. 선별지원에서 이번 선별지원은 뭐 그런 것도 한 도입해 볼 만합니다. 스스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진해서 신청을 하고 곧바로 지급을 하고 나중에 사후 정산하고 거짓말 시키지 않는 그런 신뢰 사회를 형성하는, 그리고 사회 전체가 연대를 가질 수 있는 이런 형태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 교수님 말씀에 자꾸 다른 관점을 이야기하게 되어서 조금 죄송스럽습니다만, 결국은 지금 재난의 상황에서 이 재난지원금을 지급 방식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만, 우선 보편적 지급을 하고 그 이후에 정부가 필요한 여러 가지 그 사항들 사후적으로 보완해낼 수 있는 뭐 이런 방법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듣기에는 두 분 말씀하신 걸 들으면서 서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시행을 하게 되면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은 거의 보편적인 지급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 상황은 전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을 만한 전대미문의 재난 상황이라서 소득 부분에 관해서도 아마 신청을 하라고 하면 90% 이상의 국민들이 나는 소득이 줄었다고 다 신청을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90%가 일단 보편 지급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재정적인 부담이 오히려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얼핏 생각도 듭니다. 피해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그래서 이런 걸 말씀하셨지만 고려를 해서 어쨌든 정부는 입장을 정한 것 같습니다. 지금 선별지급 입장 방안을 이제 정했는데요. 그나마 이렇게 밝히고 있는 이 피해 업종 중심으로 가자고 하는 이 방안에 대해서 그래도 조언을 주신다면 이 지점을 중요하게 보고 이 정책을 조금 집행하는 게 어떠냐는 조언을 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으십니까? 이제 설계를 할 때 선별 지원의 경우에 그 업종 선택, 그다음 그 직종 선택, 그다음 소득 통계 이런 부분을 종합해서 좀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과 관련해서 다양한 이야기가 있고 또 앞으로 진행되겠지만 1차 재난지원금의 경우를 반성하자면 이 가족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개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여하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너무 복잡하고 이 토론할 내용들은 많은 쟁점이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토론하시는 과정에서 미처 말씀하시지 못한 부분이나 또는 정부나 기관인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 등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짧게 마무리 말씀으로 듣고 오늘 토론은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서 교수님 먼저 말씀 주실까요? 우리가 이 코로나19에서 치명적인 타격 없이 이 공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우리 타격이 적은 이웃들의 타격이 많이 받은 사람들을 생계 지원하는 것을 지지하는 것이 공동체로서의 연대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이 생계 지원 또는 소비 진작, 재난 위로가 한 덩어리가 되고 이 재난 지원금이 그 희망의 불씨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김우실 교수님. 네, 이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재정의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하게 되고 국민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 지원의 방식들 또 지원의 어떤 대상들에 대한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다른 한쪽에서 반드시 이와 수반돼서 이야기돼야 될 부분들이 세원의 확보 문제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 것이 지급 방식, 지급과 관련된 문제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이쪽 부분을 건드리기에는 이게 엄청나게 힘들고 또 굉장히 정치적이기도 하고 아주 고질적인 내강과 같은 부분들입니다. 이 문제의 해결은 쉽지 않나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쉽지 않은 문제를 이번 재난지원금 지원과 관련해서 함께 논의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장기적 비전을 또 장기적 공감대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한편에서는 필요하다고 보이고 저는 지금 이 논의가 한국의 세제와 관련된 세원의 확보와 관련된 이 문제로 조금 확산되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대구에서 희망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개인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추석도 가까워지고 있고요. 이 희망지원금 지원이 가까운 곳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들이랄까요, 또 영세상인들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의 소비로 연결되었으면 하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그런 점에서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사회의 모든 쟁점과 정책적인 논의들은 다들 처음 가보는 길입니다. 처음 발생했던 일들이고 그래서 그만큼 토론할 내용도 많고 입장이나 쟁점들도 많은 거겠죠. 오늘 토론한 긴급 재난 지원금, 2차 긴급 재난 지원금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당정이 기본 입장을 정했지만 앞으로도 세부적인 내용이라든지 지급 방법, 범위 여러 가지 아마 또 논의들이 분분할 것 같습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많은 부분들 영역들이 동참을 해서 더 내실 있는 지원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을 해주신 김영철 계명대 경제금융학과 교수님, 서정혜 경북대 경영학과 교수님 두 분 모시고 좋은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 토론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내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 예수님의 가르침 중 이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교회의 이웃은 지금 하루 앞날이 어찌 될지 가늠이 안 되는 아픔과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와중에 선지자를 자칭하고 무엇을 위한 것인지도 모르는 순교를 다짐하는 목사로 불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우리 사회의 어둡고 고난의 짐을 지고 있는 이들을 위해 걸어온 길은 선명한 자취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점은 아름다운 얼굴에 있을 때 더욱 두드러지고 작은 악도 자칭 성자의 경우 더 심한 냄새를 풍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며 구부 독재 시절 핍박과 억압받는 자들과 함께했던 함석헌 선생의 일갈이 다시 생각나는 때입니다. 종교는 믿는 자만의 종교가 아니다. 시대 전체, 사회 전체의 종교이다. 종교로서 구원을 얻는 것은 신자가 아니요 그 전체요. 종교로서 망하는 것도 교회가 아니요 그 전체다. 이번 주 시사톡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